2018년 어느 날 인천공항 입국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한 탈북민이 세관 앞에서 국정원 직원을 당장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가 공개한 가방 속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조차 그 퀄리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고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시 평천구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죠. 제 어린 시절 대동강변을 따라 학교에 가던 그 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겨울이면 강물이 얼어붙던 그 풍경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냥 인쇄소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 인쇄소였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인쇄소에 가면 커다란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손재주가 있으면 평생 굶지 않는다. 기술자는 어디 가나 대접받는 법이란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최초의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저는 특히 미세 인쇄 기술과 정밀 화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졸업 후 바로 중앙은행 산하 특수인쇄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쇄 기술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북한 돈을 찍는 일, 우표를 만드는 일,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입사 3년차가 되던 해, 저는 특별한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제1작업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맡은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외국 화폐,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무, 이건 국가 최고 기밀이요.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혁명 사업이란 말이요. 상급자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작업장은 지하 3층 깊숙한 곳에 있었고 들어갈 때마다 3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특권도 있었습니다. 매달 쌀 배급이 정확하게 나왔고 명절 때면 돼지고기와 기름도 받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늘 음식이 가득했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저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가족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상 총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검열받고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간이었죠. 김철수 동무는 지난주 작업 중에 외국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보위부의 감시였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고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인민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통장님 같은 분인데 그분도 사실은 보위부 정보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 삶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모든 게 조국 통일과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만드는 달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대동강을 건너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미국 100달러짜리를 한 장 한 장 검수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다른 집보다 잘 살아요? 우리 반 친구 중에는 점심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거란다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양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그 작은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기술 총책임자로 승진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 작업장에서 새로운 100달러 위패 샘플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급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무들, 잘 들으시오. 우리가 만든 이 달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돈은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무찌르는 혁명 자금이 되는 것이오. 중동의 동지들에게도 전해지고 아프리카의 해방투사들에게도 전해진다. 이 말이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본 테러 뉴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만든 돈이 그런 곳에 쓰이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을 보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녀석, 그러니까 큰애가 당시 23살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아드님이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지금 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달려간 군 병원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3 청년이 앙상하게 말라서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군의관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부대에서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런 병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고기가 가득한데 제 아들이 군대에서 굶고 있었다니.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2016년 평양에서 굶어 쓰러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저 괜찮아요. 다른 전우들은 저보다 더 심해요. 어제는 한 전우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병실을 나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내가 만든 가짜 돈은 외국으로 나가는데 정작 우리 아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며칠 후 저는 특별 휴가를 내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엄마, 천천히 먹어요. 목 메이겠어요. 아들이 말했지만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중심부를 벗어나면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아이들은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또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한 아낙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쌀 1kg에 5,000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말이야.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 어려웠지만 이건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작업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술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작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동료가 위패 샘플 한 장을 몰래 빼돌려다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공개 비판회에 소집되었습니다. 작업장 운동장에 모인 우리 앞에서 그 동료가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반역자는 국가 기밀을 훔친 매국노입니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동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바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동료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아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다 조국을 위한 거야. 참아야 해라고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잘못됐어. 이건 범죄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그 정교한 위패들이 어디론가 날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늙어 있었습니다. 50살도 안 됐는데 머리카락의 흰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저는 이 체제 밖의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웃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장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작업장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기술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고위 간부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겠소. 미제의 새 $100 지폐가 나왔소. 우리도 그것보다 더 정교한 것을 만들어야 하오. 그의 손에는 새로 발행된 미국 $100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신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지폐에는 3D 보안띠와 색 변환 잉크 등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이 총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옆에 있던 고참 기술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6개월 안에 완벽한 샘플을 만들어내야 하오. 실패는 용납되지 않소. 간부의 말에 작업장이 숨죽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부터 저희는 하루 16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씻고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쓰러지겠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야.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섭섭해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같이 대동강에 가요? 작년 가을에 가기로 했잖아요. 22살 딸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에 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3D 보안띠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특수한 필름과 홀로그램 기술이 필요한데 국한의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험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이게 뭐요? 이런 조잡한 것을 가져왔단 말이요? 검수를 맡은 간부가 제가 만든 샘플을 집어던졌습니다. 수백 시간을 들여 만든 샘플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만들고, 버려지고, 다시 만들고, 또 버려지고. 제 손은 화학약품으로 거칠어졌고, 눈은 미세한 작업 때문에 침침해졌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손이 떨려서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작업이 잘 안 풀리자 보위부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조차 감시당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어제 점심시간에 최 동무와 무슨 이야기를 했소? 보위부 요원이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집안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아, 그냥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였소? 그렇게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는 감시당했습니다. 2017년 가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이 동무가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이 동무는 작업 중 실수로 재료를 낭비한 반영명분자요.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실수로 재료를 낭비했다고요? 이 동무는 제가 아는 가장 꼼꼼한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실수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누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또다시 공개 처형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작업장 운동장에 끌려 나온 이 동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자는 고의로 혁명 사업을 방해한 반역자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동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으면 저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옆에 서 있던 젊은 기술자가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위부 요원이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이 하얗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밥 좀 드세요. 시켰어요. 아내가 말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60줄 노인 같은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더 무서운 건 이 동무의 처형 이후 작업장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니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밤중에 악몽을 꾸며 소리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하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과로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도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특권층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의약품은 최고위층이나 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기술자는 그 아래였으니까요. 겨울이 되자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평양 중심부 아파트인데도 밤에는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탄을 구하려 해도 배급이 부족했고 장마당에서 사려니 가격이 턱없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연탄 몇 장을 나눠주시고 아랫집 할머니가 김치를 조금 주시고 그런 작은 도움들이 없었다면 그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제 친구들은 다들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는데 그 말에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저는 딸아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질문이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던 질문이라는 것을.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운명을, 아니,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말입니다. 2018년 1월, 그날이 왔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작업장에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용 $100 위패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며칠 후면 최종 검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작업을 마치고 짐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보위부 간부 2명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보위부가 순찰을 나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책상이 아니라 옆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회계 자료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큰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두툼한 장부 몇 권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거래, 내역이 여기 다 있소. 중동 쪽은 한 간부가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가길 기다렸다가 저는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패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얼마짜리가 몇 장이었는지, 중동의 테러 조직, 아프리카의 무기 밀매상, 동남아의 마약 조직, 제 손으로 만든 돈이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이었습니다. 처리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작업장 기술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빨간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기술과다 보유. 보안 위험 1급. 20XX년 X월 처리 예정.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 예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거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은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처리 방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 이송 후 재교육.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그 장부를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아서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소. 25해를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를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하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재우고 둘이서만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내의 어머니는 함경북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어머님도 위험해질 거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도 결국 다 같이 죽게 될 거요. 그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살아계신 장모님께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 묘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몇 년 전에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갔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장마당에서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두만강 쪽 경비가 요즘 느슨하대. 압록강 쪽은 돈만 주면 눈 감아준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돈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특권층이었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돈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만든 위패 샘플 몇 장을 몰래 빼돌리기로 한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이니 제일 완벽한 것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패 제작 동판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것으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조금씩 물건을 챙겼습니다. 작업장에서 동판 하나를 빼돌리고 샘플 지폐 몇 장을 숨겼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몰래 복사했습니다. 모든 게 발각되면 즉시 총살당할 일이었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툼한 옷, 간단한 음식, 약간의 귀금속,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출발 전날 밤에야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우리 여행 가자. 여행이요? 어디로요? 딸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아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는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라. 그리고 절대 남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5해를 살았던 이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여보, 이 맛을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뒤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위패 동판과 샘플 지폐, 그리고 비자금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죄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한, 아니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8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차는 평양에서 신의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기차가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우리 가족은 구석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배고파요. 딸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품속에서 삶은 감자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조용히 먹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황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월의 북한 땅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마을들은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난방할 연탄도 없다는 뜻이었죠. 10시간을 달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에는 보안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신분증 검사하겠소.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소. 무슨 일로 신의주까지? 보안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처갓집에 제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보안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신의주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도시답게 밀무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저는 미리 연락해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동무시오? 그 사람이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한 거 있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위패 샘플 2장을 꺼냈습니다. $100짜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요? 제 손으로 만든 거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소. 그 사람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오늘 밤 11시에 압록강 하류 쪽으로 오시오. 경비대는 제가 처리하겠소. 저는 남은 위패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이건 성공하면 드리겠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강변 근처 허름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아이들을 껴안고 있었고 아들은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소. 아니, 해야만. 하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10시가 되자 안내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하오. 1시간 후면 경비대 교대 시간이라 그때가 제일 안전하오. 우리는 짐을 챙겨 들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2월의 밤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는 추위였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오. 안내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물이 흐르는 곳도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건너야 하오. 얼음이 얇은 곳에 빠지면 그대로 끝이오.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가방 속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패 동판, 샘플 지폐, 비자금 장부. 이것들을 잃으면 우리는 한국에 가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시오. 저기 경비 초소가 보이죠? 제가 미리 돈을 줬으니 못 본 척할 거요. 하지만 10분 안에 건너야 하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준비됐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출발하오. 저는 앞장섰습니다. 강둑을 내려가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드넓은 압록강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딸아이 손을 잡고 뒤따랐고 아들이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30m쯤 갔을까요? 갑자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병 한 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서면 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죽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딸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아내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치며 가족들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달리는 것도
엎드려서 기는 것도 힘겨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 아이가 밟은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내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지고 딸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어 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딸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젖으면 얼어 죽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함께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딸아이의 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아내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손주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50m, 60m.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둑을 기어올라 언덕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딸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았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없다는 것을. 딸아이를 구하려고 던진 그 가방. 위패 동판과 샘플 지폐,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던 그 가방이 강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탈북민일 뿐입니다. 한국에 가도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들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주었어요. 아버지가 던질 때 제가 봤거든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만든 가짜 돈이 우리 가족 목숨을 살렸고 아들의 순발력이 우리 미래를 지켜준 것입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단둥 시내를 지나 깊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쯤 낡은 농가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숨어 지내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줄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이소. 힘들었제? 할머니가 우리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내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내미가 옷이 다 젖었네. 빨리 갈아입혀야지. 할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 아들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끈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여그는 안전하이 걱정 말고.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중국 땅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뭔 말이고. 우리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제.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월남했다 카더라. 그때 북에 있던 식구들 다 헤어졌제. 그 아픔을 내 어찌 모르겠나.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여기 중국 땅에 사는 조선족들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소. 중국 공안이 이 동네를 수색한다고 하오. 북한 보위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아낸 겁니다.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라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던 기술자라는 것을. 그리고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도망친 것도. 당장 옮겨야 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오.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위패 샘플이 6장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브로커는 지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요? 제가 만든 거요. 진짜와 구별이 안 될 거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젠차 검사,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밖에서 기사와 공안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3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고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약국에도 갈 수 없어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딸아이가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위패는 다 써버렸고 중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요. 하루 종일 일하면 100위안 주오. 저는 평생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손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익숙했지. 거친 일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은 더웠습니다. 사장은 중국인이었는데 제가 조선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콰에디안, 빨리빨리. 중국말을 못하는 저를 보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터졌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나갔습니다. 다른 조선족 아주머니네 집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는 그래도 좀 살았는데 아내가 밤에 퉁퉁 부은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참아야 하오.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5 청년이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서 일했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온몸이 기름때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이만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신분증이 없어서 밖에 나다니면 위험했습니다. 아빠, 저도 일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딸이 말했지만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하고 북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하고 중국인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TV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화면에 비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자 단속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동북 지역에서 북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소.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없겠소.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기는 하오. 하지만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오. 사람당 1000달러씩 필요하오. 사람당 1000달러. 우리 가족 내시면 4000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돈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겠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오. 한국 선교사들이 돕는 루트가 있소. 그분들은 돈을 받지 않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야 하오. 한국 선교사님들, 같은 민족이라고 신앙의 힘으로 탈북민들을 돕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소? 일주일 후, 우리는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형제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루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여기 안전가옥에서 지내십시오. 그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공안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갈 수 있소. 아니, 가야만 하오.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패 동판과 비자금 장부를 꼭꼭 숨겼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중국에서의 서탈은 지옥 같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자유로운 땅에서 사는 꿈 말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여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트럭은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지나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화물칸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15명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옆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한단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틀을 달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산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국경 철조망 밑으로 땅을 파서 만든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리로 기어가세요. 저쪽이 라오스예요. 우리는 한 명씩 그 구멍으로 기어갔습니다. 흙이 옷에 묻고 얼굴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차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우리는 한국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거의 다 온 것 같소. 아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려면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갈 수 없으니 또다시 몰래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야간에 출발합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메콩강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딸아이가 아내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배를 저어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엎드리세요. 뱃사공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찰선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더 가서 태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또 트럭을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2018년 6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넉 달이 넉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신청하면 한국으로 보내줄 겁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아래가 우리의 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문 앞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온, 제가 말하려는데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영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해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사님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은행 산하특수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특수인쇄소라고 말하자 영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수인쇄소라고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국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영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는 북한의 위패 제작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사님은 전화를 여러 통 하셨고 곧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위패 동판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영사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비자금 장부를 꺼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위패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사님은 장부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영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대사관 내 특별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으로 가시면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국 출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 이민국에서 우리의 불법 체류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 입국자입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방되면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끝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국 영사님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협상이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침내 태국 정부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덕분이었습니다. 출국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즉시 떠나야 합니다. 2018년 7월 3일, 우리는 방콕 공항에 섰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5시간 후면 한국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비행 중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국정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범죄자인데 과연 받아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패 기술, 비자금, 유통 경로, 고위층의 비리,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통로를 지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출입국 관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국정원 직원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방콕에서 만났던 바로 그 요원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가방이 열렸습니다. 위패 동판과 비자금, 장부가 나왔습니다. 요원들은 그것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넉 달간의 도피 생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국정원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간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요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한 일, 위패 제작 과정, 탈북 경위,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요원들은 제가 가져온 위패 동판과 비자금 장부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김철수 씨,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유통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원 근처 편의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대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라면, 종류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단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 층 전체가 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북한에서는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매일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정상적인 나라구나. 컴퓨터도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북한 소식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평양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낯익은 거리, 낯익은 건물들, 향수가 밀려왔습니다. 고향이긴 한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네. 하나원 생활은 편했지만 낯설기도 했습니다.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남한 김치는 북한 김치보다 달았고 된장찌개도 맛이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집 김치 맛이 그립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이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연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들과 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저보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해요. 아들이 속상해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석 달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가족 넷이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집부터 구해야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집을 구하고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빠,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해줘요. 딸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 나이 54. 북한에서의 경력은 여기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위패 제작 기술자라는 경력을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북한 위패 방지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정원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은 북한의 위패를 감별하고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범죄에 사용하던 기술을 이제는 범죄를 막는 데 쓰게 된 겁니다. 김 박사님, 이 위패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를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였는데 여기서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위패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스타일입니다. 2017년형이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눈에 아십니까? 평생을 이 일에 바쳤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 기술이 이제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가족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딸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이 수진이래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탈북민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북한에 남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어머님을 두고 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잘못된 거죠.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웠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빚으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송편 빚고 계실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아이들 세대에는 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 묘소에 절하고 대동강변을 걸어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죠. 2020년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4년 지금 저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북한 소식이 나오면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그리운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범죄자였습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기술을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패를 막고 우리나라 화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였지만 이제는 이 기술로 조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북의 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살아계시기나 할까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거리를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소에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 세대에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희는 남북이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라. 아버지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를 살 수 있구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시오. 북한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이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 모두가 하나 된 민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북한 1호 위패 제작자였던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